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이주영입니다. 흥미로운 말 아주 잘 들었고요. 현재 국제관계사에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토픽이자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사실 주로 정치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역사가로서 통찰을 통해서 기존 문제들을 해석의 문제를 지적하고 역사적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할 때는 이제 맥락과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에 비해 역사가들이 현재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야기하는 걸 꺼린다. 현재에 대한 통찰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풍념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발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과거를 본다고 해서 현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즉 과거를 볼 때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바탕을 둔다면 예를 들어 현재 러시아를 분석하는데 소련 시대와의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은 채 소련 시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투영하는 경우죠. 오히려 현재를 오해하게 됨으로써 정확한 사실관들에 기반해야 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살피면서 커다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다극화되고 2년보다 현실을 추구해가는 국제관계에 대해서 신냉전이라는 어떤 단순한 구도로 해석하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저로서 아주 반가운 발표였고요. 또 미국 외교사 전공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미국 쪽을 보고 있으면서 사실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을 내리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들도 생겼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사 전공이 아니라 오늘 노경덕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직접적인 토론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연관된 미국 내 흐름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기로 합니다. 근데 저 역시 미국 외교 정책을 분석하는 정치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초점은 현재에 대한 분석보다는 역사적 방향에 두겠습니다. 그래도 발표 내용을 좀 간단히 분석을 하자면 우선 기존 해석들의 문제를 잘 지적하고 계시죠. 러시아 대외 정책을 공세적 팽창이나 아니면 수세적 대응이라고 보는 관점을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의 대외 정책을 소련의 대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러시아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일부 러시아 지성인들의 텍스트에만 의존함으로써 러시아의 서구에 대한 태도나 나토에 대한 입장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변화에 민감한 역사의 통찰이 드러나는 부분이 나토에 대한 푸틴 정권의 입장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2000년에 출범한 푸틴 행정부가 그전 소련과 달리 심각한 안보 위기로 나토 팽창을 보지 않았었다는 점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렇게 봤을 때 나토 팽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이었다고 보는 서구 내에 제기되는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가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런 비판 그럼 공세도 아니고 수세도 아니고 도대체 이제 뭘까라는 건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저자가 파악한 중요한 변곡점이 2011년 대내외적인 변화입니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반복은 안 하겠지만 그 대내외적인 이제 멀리 있었던 변화,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변화, 국내에서의 변화, 이 변화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기원을 찾고 있고요. 이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2013년 말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사건과 이어지는 반러 친서구 시위를 보면서
푸틴이 결국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그 부분이 뭐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의 목표가 팽창이나 세계 질서 재편이 당연히 아니라 정권 안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발표의 가장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통찰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다 제대로 된 전망이나 대응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틴 목표가 정권 유지인 만큼 국제 질서에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이고 푸틴 정권의 정권 유지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발표 듣기 전에는 뭐 여전히 이 해답을 찾기가 뭐 쉽지는 않지만 그 전에는 워낙 변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 결과를 예상하거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혀지는 기분입니다. 사실 이 미국 정부를 포함하여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빨리 논문으로 써서 미국 쪽 저널에 출판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평가 내지 뭐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관점을 좀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리전, 뭐 3차 대전은 운운하던 일부의 호들갑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사실 미국의 대응이 굉장히 소극적이죠. 너무 소극적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생각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뭐 사실 초점이 지금 유럽 부장 유럽이었다가 이제 사실 최근에 중동이었죠. 2000년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사실은 너무 이제 거기서 이제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중국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기는 이게 지금 전체 흐름이 맞지 않거든요.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결을 못했던 의문점들 몇 가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 뭐 당연히 나토 동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부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전쟁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쟁까지 갔을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권 유지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유지하는 보다 큰 문제보다 더 절실한 문제. 자기가 이해가 됐고요. 근데 또 거꾸로 미국 정책을 보면 미국 외교의 초점이 오바마 때부터 이제 중국이 있는 아시아로 좀 바뀌고 있고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해가는 흐름 속에서 딱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나토 확장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됐다. 발표자분이 잘 지적하셨듯이 미국 외교의 뭐 핵심이었다 하는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동유럽 국가의 요청으로 시작됐고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고 부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굉장히 신중했고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가 2008년 가입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토의 동진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나토 정책이 뭐 소련 침공의 원인이다. 이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도 보고는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 뭘까라는 건 저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답을 들은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전황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잖아요.
그 처음에 그 기세를 보면 그리고 이제 막 언론에서 떠드는 막 무슨 3차 대전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너무 지지부진하고 물론 이제 뭐 생각보다 러시아가 뭐 약하다 뭐 무기가 약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뭐 당황한다거나 굉장히 막 쫓기거나 뭔가 막 허둥지둥하는 느낌이 좀 안 들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쨌든 전환 아까 지도 보여주셨잖아요. 전환이 급속하게 뭐 전환되거나 뭐 양쪽을 막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너무 재밌고 사실 제가 많이 배운 발표라서 토론하는 게 사실 뭔가 좀 그래도 나름 날카로운 질문도 던지고 비판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거, 좀 추가적으로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면 초점이 사실 러시아 모티베이션이기 때문에 뭐 서구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제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약간 제 입장에서는 간략하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2011년 이후 그리고 실제 전쟁 가능성이 매우 커진 2014년 이후 그리고 트럼프 재임 실패 바이든 정권의 대응에 대해 러시아가 물론 정권 안보 차원이긴 하지만 위협을 느꼈다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나토 확장의 책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서구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에 대해 미국의 나토 정책 또는 대러시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저도 이 부분 잠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러시아 쪽 입장에서 듣고 싶고요. 즉 미국이 러시아 정권 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알고도 아니면 또 모른 채 나토 확장을 어느 정도 묵인했거나 뭐 적극적으로는 안 했더라도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책임으로 보는지 아니면 러시아 측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책임이 뭐 크지 않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아랍의 봄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면 어쨌든 거기에도 미국이 개입돼 있고 나토에도 개입돼 있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개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정권 안보가 핵심이었다. 그 러시아 내부 정치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푸틴의 지지율이 사실은 뭐 아까 뭐 85까지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당시가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위기감을 느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뭐 그 전에 어떤 시위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외부랑 연결시켜서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됐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설득은 되는데 러시아사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저희가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푸틴하면 좀 강한 이미지 내지 뭐 국제적인 이미지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위기였는지 아니면 푸틴이 뭔가 약간 과민 반응을 하거나 그 위기를 좀 과장해서 내지 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한 건지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대략적인 평이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한 30분 토론을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사실은 다 해서 30분인데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면 30분이 뭐 택도 없어서 미국 쪽 얘기를 그럼 좀 넣어야겠다라고 좀 준비를 했는데 좀 간략하게 미국 쪽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지막에 질문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쪽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발표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국 사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막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논쟁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뭐
학자들이 뭐 기고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논증들이 있는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복잡하지만 좀 러프하게 보면 하나의 이제 강한 흐름이 리버럴 인터벤셔니스트라고 하는 그다음에 네오콘, 그다음에 일부 뭐 진보주의자들 아니면 좌파들을 주축으로 한 반러, 굉장히 러시아를 당연히 이제 뭐 이거는 비판하는 거죠. 침공에 대해서 반러 입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흐름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류 흐름인데 이들은 러시아 침략을 온전히 러시아 책임으로 돌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미국의 개입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뭐 중국 집중론에 기반하기도 하고요. 뭐 키신저나 뭐 언론에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리어샤이너, 뭐 스티븐 와이트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엔타이-워 프로그레시브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은 미국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나토 확장 정책을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주의자들이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고려를 해서 그때 좀 플렉서블하게 뭐 지원의 정도라든가 뭐 지원을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미국의 이익 무조건이 아니라 이게 미국의 여러 이익들하고 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빨리 협상을 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프로 푸틴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하자. 그리고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서로 욕하고 이런 식의 토론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여러 세력들 내부에서의 의견도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제 우파 내에서 뭐 팔리오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구우파랑 뭐 네오콘이랑 뭐 원래도 입장이 다르지만 지원해야 된다, 뭐 아니다가 나뉘고 있고 좌파 내에서도 미국을 비판하고 러시아를 이해하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라는 뭐 중립적인 의견도 있고. 또 마이클 케이진이라는 유명한 좌파가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을 얘기하면서 이제 좌파 내에 러시아 입장 이해론 모분자들을 좀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해요. 그다음에 Restraint Coalitio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동안에 너무 해외에 많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Anti-War Progressives, 뭐 Libertarians, 아니면 Paleo Conservatives and Realists 뭐 이렇게 모아 있는 이 코alition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반대하죠. 이렇게 해외 개입을 반대하니까. 그런데 일부 여기서 프로그레시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소련의 도메스틱 이슈, 그 발표자분이 강조하신 그 부분, 이 도메스틱 이슈를 지적한 어떤 입장들이 좀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논문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버드의 벨퍼 센터의 폴 꿀도라는 학자가 뭐 언급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핵심적인 거라고까지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뭐 의회 보고서, 뭐 올 봄에 나온 의회 보고서에도 틴의 뭐 그 국내적인 모티베이션 얘기를 살짝 하긴 하는데 그것도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입장은 의외로 이번에 그 큰 의견 없이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 전쟁이 시작했을 때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는데 이것도 사실 좀 이제는 좀
흔들리고 있고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논쟁 속에서 바이든은 적극적인 지원, 여기서 뭐 적극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뭐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꽤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양당의 지원을 지금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도 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최근에 공화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트럼프도 한마디씩 하고 있고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태도도 그러니까 여론도 약간씩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여론 변화의 중요한 두 가지 변수는 아무래도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전쟁의 상황, 그 다음에 미국에 있을 이제 대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상황이 이렇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외교사 하는 입장에서 이런 지금 미국 내 정책이나 여론을 위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맥락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뭐 미국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 외교의 큰 흐름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과의 관련성, 그다음에 이제 국제 질서의 흐름의 변화, 미국의 나토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미국 내의 지금 흐름들이 좀 이해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측하거나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의 흐름이 뭐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지만 뭐 냉전 이후부터 보자면 중동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9.1 테러 이후에.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지도 받고 뭐 원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다 철수를 하게 됐잖아요. 최근에 당연히 이제 아프간에서까지 철수했고 이라크 전쟁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리스트림 코리션이란 굉장히 이제 개입주의에 대한 반대를 하는 여러 세력들, 뭐 각자 뿌리는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향 어느 정도 미쳐서 이제 아프간 철수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철수하면서 또 리스트레인트 흐름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리버럴 인터벤셔니스트와 뭐 네오콘 얘네들의 세력이 좀 악화된 거죠. 입지가 목소리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미국의 대외 정책의 흐름하고 지금 잘 안 맞는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보면 사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까 싶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인도적인 그 우크라이나의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이제 공격을 받았다라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정의의 문제, 직접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아까 뭐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의사당 안을 비롯해서 그런 국내적인 정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중동에서 뭐 불명예스럽게 이제 퇴진을 한 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국제 관계에서 미국 위상의 하락 등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흐름하고는 안 맞았지만 또 이게 그런 면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진짜 더 지원을 하거나 군사를 파견할 정도는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요. 미국 상황을 보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개입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레인 콜리션한테 계속 밀리던 개입주의자들한테 기회였던 거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거꾸로 이제 리스트레이트 코올리션에 있던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수세에 올리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뭐 바이파티전 서포트가 이제 어느 정도 있었고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향후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기는 사실은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선 아까 뭐 오바마 때부터 이제 피벗 아시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초점은 이제 아시아 쪽 특히 이제 뭐 중국이 있는 아시아 쪽으로 지금 건너오고 있고 중동에서도 이제 중동 문제는 사실 뭐 벗어나기 힘들죠. 어떻게든 해야 되지만 너무 이제 개입을 해서 생기는 문제들에서 좀 벗어나서 좀 차분하게 다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외교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외교를 볼 때 항상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한미 관계를 보면 한국 입장에서 미국 외교를 보면 굉장히 이제 한국 문제가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미국 전체로 보면 한국 문제건 북한 문제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놓고 보면 뭔가 오해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미국의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미국이 뭔가 리스크를 아주 걸고 막 뭘 할 정도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 아까 그 미국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미국 대내적인 여론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는.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아직 뭐 1년 넘게 남긴 했지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미국 내에서 핵심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거 기간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아까 발표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박빙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슈라도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를 꼭 반대하지 않더라도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트럼프나 드센티스가 이미 좀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공화당 지지 노동계를 중심으로 cost of the war 그러니까 이제 전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조금씩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그 대선 국면과 맞물리게 되면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핵심은 그때까지 이제 앞으로 몇 달간 전황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전황이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금 이미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고려를 좀 더 브로드한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이 개입 뭐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꽤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단극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의 미국의 지금 세계 정책하고 지금 이미 중국이 꽤 부상을 해 있고 물론 뭐 중요한 파트너 정도에서 지금 뭐 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국제 질서 자체도 꽤 다극화되어 있는 각자 살 길을 좀 찾아가고 있는 이런 지금 국제 질서에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복잡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고려를 할 게 나토 정책인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유럽 쪽은 좀 상대적으로 지금 덜 좀 신경을 쓰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토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 생각과는 좀 달리 그렇게 미국이 막 적극적으로 해서 막 누구를 끌어들이고 확장하고 막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실제 확장을 했지만 그게 이제 들어오려고 해서 받아들는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측면이 강했고 뭐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막 러시아와 뭘 고려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나토 확장 뭐 이 문제가 어쨌든 미국의 주된 관심사 핵심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사실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러 관계까지 좀 보면 좋지만 여기는 좀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미국 정책을 좀 고려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쪽의 현재 정책,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분 발표 내용과 제가 좀 대략분 미국 쪽 상황을 고려해서 뭐 그래도 간단히 좀 전망을 해보자면 이미 발표자분이 전망을 잘 해주셨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딜레마들이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각자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한데 이게 각자 딜레마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딜레마가 하나 해결이 된다고 해도 다른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쉽게 바이든 정부가 쉽게 지금 발을 빼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 대선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대선 때 여론이 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치고 나가기도 그렇고 빠지기도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그다음 뭐 강하게 대응해서 뭐 러시아를 자극해서 할 정도의 생각은 이제 뭐 원래 없고. 근데 또 너무 약하게 지금 지원을 하자 보면 우크라이나가 확 무너질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신의 폭이 적은 거죠. 러시아도 아까 러시아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뭐 더 러시아도 더 막 확장할 니즈도 없거니와 뭐 그럴 힘이 충분하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정권 안보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쉽게 포기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정말 이게 영토가 지금 뺏긴 상태에서 쉽게 뭔가 타협을 하기도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서구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크라이나도 뭔가 결정을 하기가 스스로 뭔가 단호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도 경제 문제 뭐 이런 게 다 얽혀 있어서 어쨌든 문제 해결이 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그래도 변수가 될 것인가? 결국은 몇 번 얘기했지만 전황, 어떻게 전황이 진행될 것인가? 근데 전황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태니까 큰 변수가 또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 정치나 국내 경제, 각국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여론, 각국의 여론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여론이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고 대선 기간에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러시아의 여론인데 물론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고 하셨고 탄탄한 것 같은데 또 이제 미국 내 여론 조사가 뭐 쉽지 않지만 그거에 관한 뭐 글들을 좀 읽어보면 사실 핵심 지지층이 한 30-40% 반대가 한 20% 80% 지지니까 반대가 20%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한 40-50%가 이 사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데클러러티브 서포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하는, 뭐 100% 지지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포션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나치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 희생에 대해서 좀 심파티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또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가 이제 궁금한
지금 상황인데 뭐 어느 정도 장기화 될 거라는 거를 선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러시아 내의 여론이 얼마나 탄탄한가, 어디까지 버틸까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의 이 사상자, 경제적인 타격 이게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버틸 수 있을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길어졌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앞에서도 몇 개 했고 몇 개 더 하겠지만 뭐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몇 개만 골라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 발표자분이 미국 내의 논쟁에 참여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한번 제가 질문했지만 미국 책임론, 소련에 대한 비판이든 이해든 이런 미국 내 지금 현재 논쟁에 개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가 일단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장기전에 버틸 능력이 있을까? 그게 이제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도 그렇지만 여론 부분에서 그리고 여론이 사실은 굉장히 이 전쟁의 핵심이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킨 핵심이 이제 그 여론 지지를 받고 결집을 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장기전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감당이 가능할까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국내 정권 유지가 목표고 국제 관계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이잖아요. 뭐 동기인것 국내적인 문제였지만 그리고 이거를 다 이게 푸틴이 국내적인 정권 유지가 목표라구나라는 걸 다 이해하고 다 그걸 생각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해들을 다 하고 참여하고 있는 액터들도 있기 때문에 혼자들이 실제 원인이 뭐였든지 간에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는 국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러시아가 국제관계에서 국제 문제에서 특별히 막 문제를 일으키고 뭐 미국 질서에 대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지금 전쟁을 시작한 건데, 그러면 어쨌든 국제 관계에서 이제 러시아가 사실 잃을 것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이제 얻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대내적인 정권 안정화지만 국제 관계에서 러시아가 뭐 잃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진짜 시간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답을 해주시는 분인데, 프리고진 반란 사망 큰 저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문제나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뭔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문제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뭐 약간의 의미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보기에 미국 정부가 이런 러시아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가? 만약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뭔가 조언을 해줘야 하잖아요. 미국 정부에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컨설팅을 해주실 건가? 컨설팅 피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4개까지 조언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지.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도 토론이셨지만 이제 미국 상황에 대해서 너무 핵심적이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정말 이제 많이 배웠고요. 네.
제 발표에 대한 토론과 거기에 대한 뭐 답변보다는 오히려 이종 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전체 시간은 한 30분 정도 할애하시는 그 제 강연보다는 작았지만 그 작은 시간 내에 또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몇 가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저는 이야기를 할까 하고요. 제일 그래도 핵심적이면서도 흥미로울 부분이 이제 과연 이 미국이 책임이 있느냐, 이번 전쟁 발발에. 그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시고요. 이건 이제 두 차원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이번 전쟁의 발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책임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뭐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 리버럴 인터벤셔니스트나 아니면 이제 네오콘의 입장하고 사실상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순수하게 러시아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개입의 어떤 근거도 생기는 거고 등등.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제 나토의 동진이라는 거 그 자체, 그러니까 미국이 했던 뭐 어떻게 보면 대동유럽 정책과 나토 정책이라는 게 전쟁의 빌미가 될 만큼의 그런 위협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도 뭐 러시아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화 시위가 결합됐을 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동유럽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까지 읽어가면서 스스로 자제한다?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던 대로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흐름에서 미국이 45년 이후의 정책을 하던 대로 한 거고, 다만 이제 굴곡은 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 포커스가 어느 지역에 맞춰진다든지, 미국이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다든지 덜 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굴곡은 있는데, 미국의 대동유럽 정책과 나토 정책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특별히 러시아를 압박할 정도의 뭔가 좀 일반적인 미국 정책의 트랙을 벗어나는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만한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는 미국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버럴 인터벤셔니스트나 이거하고 비슷한 입장이 되는데, 이거보다 좀 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미국의 책임을, 제 전공이기도 하고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미국이 이제 45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건설했던 세계 질서라는 게, 뭐 자유무역 질서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그 질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과거 제국주의의 어떤 구조를 청산하지 않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유무역 질서가 가장 잘 유지되려면, 그러려면 이제 뭐 미국에서 흔히 하는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일종의 격언으로 미국식의 어떤 그 정치 체제를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친미와 반미의 어떤 기준으로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이제 친미를 선언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그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 정권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섰던, 이른바 이제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이 행동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어떤 이른바 뭐 45년 체제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냉전기의 미국의 자유무역 질서 건설의 어떤 큰 흐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국주의 질서의 어떤 그런 잔존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부분 양보도 하고, 또는 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구제국들의 어떤 이권도 상대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도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뭐 노력도 하고 등등 그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히 이제 무역의 어떤 국제무역의 구조나 또는 국제분업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제국주의 질서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세계를 운영한 거고, 그 운영 방식은 아직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른바 선진국 아니면 이전에 이제 제국들 중심의 어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첨단 산업을 몰아주는 어떤 국제 분업의 근본적인 질서, 그리고 이제 그 자유무역적인 어떤 차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그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생길 법했을 때 미국이 미리미리 알아서 이제 정리해 나가는 뭐 그 큰 흐름 자체가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 큰 구도, 그러니까 45년, 정확히 말하면 48년 뭐 이후죠. 48년 이후부터 미국이 해왔던 그런 정책에 뭔가 큰 변화나 또는 러시아에만 특별한 어떤 그런 공포감이나 위협을 주는 그런 정책은 최소한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의 대외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인 의식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두 층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쟁에만 국한해서 보면 당연히 저는 이거는 미국의 나토 동진 책임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지금 선생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었고요. 러시아의 장기전 능력, 그러니까 버틸 게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느냐, 이게 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뭐 경제 상황이 제일 변수라고 봐요. 저도 작년에 이제 처음에 이 미국 중심의 정말 일사불란한 제재가 있을 때는 거기서 바로 꽤 짧은 시간 내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예상 외로 이렇게 버티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적어도 굉장히 멀쩡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보다는요. 뭐 여론은 이미 이 전쟁을 통해서 꽤 결집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떤 공궁이 몰아닥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아까 저도 뭐 잠깐 일부 썼습니다만 이제 특히 보병 동원이나 이제 군 징집의 문제 때문에 여론이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을 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물론 잘 알려졌듯이 용병을 사용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전을 버틸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인데 실제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뭐 인도나 이란이나 그리고 이제 뭐 더해서 터키까지도 뭐 이렇게 좀 이제 굵직굵직한 나름 이제 좀 대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가 결국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러시아가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결국 국제 정치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않느냐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 큰 변동까지는 안 만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국제 정치상의 뭔가 균열이나 좀 질서상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 부분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러시아가 인도나 이란 등과의 관계, 뭐 그 전부터 이제 꽤 특히 이란은 뭐 훨씬 더 높겠고요. 인도와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호전이 됐는데 인도와 이란 등의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제 호전시키고 이들과의 어떤 교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노하우나 이런 게 아주 크게 보면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일정 정도의 균열이 가능할 만한 뭐 그런 일종의 학습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정말로 이제 예상 수준에서밖에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른 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정부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러시아의 전쟁 이 목표가 무슨 다른 뭐 3차 대전이고 무슨 팽창이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당연히 나치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더욱더 아니라고 이제 생각 잘 알고요. 그러니까 푸틴 정권의 어떤 그런 정권 익스텐션 과정에서 있는 전쟁이라는 걸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미국의 관심은 결국은 그 러시아 향후에 이제 러시아의 정권을 담당해 갈 사람들 지금은 당연히 이제 푸틴과 그 주변의 엘리트들입니다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을까. 얘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계속 정권이 잘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느 정도까지 다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용서를 하고 네, 포용을 하면서 다시 이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 속에서 이제 나름의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방법들, 네, 뭐 그런 것들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러시아는 어쨌든 넓은 나라고 또 투자 가치가 계속 있는 나라고 또 미국 자본 입장에서도 관심이 있는 나라이고요. 또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러시아 에너지라는 게 너무 세계 경제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아마 포커스를 맞추면서 향후에 이 전쟁 이후의 정권과 어떤 관계를 이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냐라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러시아에는 딱히 조언할 게 없고 그냥 푸틴이 내려와서 네. 모든 걸 반성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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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뭐 그러기는 요원하고요. 그리고 뭐 푸틴 건강 때문에 뭐 혹시 막 죽어서 무슨 갑자기 해결이 되나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게 뭐 푸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형성된 뭐 그 전에 이제 공산당 관료들이 많이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해체 이후에 형성된 나름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기득권층이 있고 그 기득권층과 푸틴 정권이 결합된 그 하나의 이제 나름의 집단이죠. 그 집단이 그냥 있는 한, 존속하는 한, 그리고 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너지 산업이나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 상황에서는 뭐 또 다른 푸틴이나 조금은 뭐 좀 더 리버럴할 수 있지만은 뭐 결국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구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네. 예. 혹시 제가 간단히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자체보다는 아까 제가 주목해서 들었던 게 그 2차 대전의 기억을 소환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국가가 사회나 이런 민중 또는 뭐 여러 그 인민들에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2차 대전의 기억을 계속 소환한다 하더라도 뭐랄까 언제나 소환하는 건 아닌데 어떨 때는 소환하지 않고 어떨 때는 소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환할 때마다 이 소환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소환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의 절박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 러시아, 소련 또 러시아의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어떤 기제 같은 게 계속 지속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궁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중국도 2차 대전이 굉장히 큰 그 전쟁이었고 그만큼 게 그러니까 그 항미 원조 즉 한국식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2차 대전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지금 정권에 있어가지고 항미 원조 즉 한국이 훨씬 더 중요하게 소환된 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싸웠잖아요. 제일 큰 적은 지금 미국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에 이렇게 한국 전쟁을 소환하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한국 전쟁을 소환하는 것의 중요성이 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중국의 그 사회나 뭐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그 한국 전쟁을 소환하는 중국 정권이나 공산당의 의도가 가진 어떤 진정성이나 도서력에 동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중국사 훨씬 많거든요. 이제는 단적인 예로 지난 여름에 대학 졸업생이 1,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애들 100만 명이거든요. 일자리를. 근데 지금 4% 정도는 힘들어요. 완전 패닉 상황인 거죠. 중국 같은 세대에서. 이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국 전쟁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정권이 사회와 민주에게 호소해가지고 누리는 이익이 있긴 하겠지만 점점 더 시효가 떨어진다는 그리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상황적인 문제나 정권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기회가 비전이 없는 거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뭐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왜 러시아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비교해 보자면 더 그 기억 소환이 잘 되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이느냐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냥 아는 상식이나 제가 아는 지식에서 보자면 특별한 사회문화적인 기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느낌까지는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전쟁의 기억 자체가 일단은 너무나도 이제 러시아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이제 엄청난 그 승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피해도 물론 크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제 그게 이제 인류 문명을 구원한 것이다 라는 어떤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프라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큰 프라이드가 공교육과도 결합되고 특히 이제 소련 체제 내에서 그 굉장히 소련 체제 내에서 강조했던 이제 교육이나 언론의 어떤 그런 역할들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전통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사회문화적 기제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러시아에 가서 느꼈던 부분은 그 어떤 나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유럽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독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책 시장도 상대적으로 크고, 이게 물론 아시아 약간 우리 엔탈리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유럽은 요즘도 이제 이른바 출판사가 성장하는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랑은 거리가 좀 있게. 그러니까 러시아도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서유럽보다는 한계가 있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류의 과거 경험이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더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화적인 토양이 조금 더 강하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전쟁의 어떤 기여도와 그런 류의 어떤 그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중국과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제 어떻게 요약을 하니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 자체로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이어질 사이드 이펙트 같은 부분이 오히려 러시아가 우려했던 경제 악화랑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후 이어질 서방의 개입을 오히려 먼저 유발하는 행동으로도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을 러시아도 좀 충분히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던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주영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거랑 사실 같은 맥인데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리스크가 큰 행동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 안보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정권 안보라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걸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쉽사리 전쟁을 선택한다라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전쟁을 선택하는 건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닌 거고 그 이유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 너무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러시아의 현재 엘리트들 또는 군부 내에 이제 어떤 그 파시스트적인 성향이나 그 문화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안보를 유지하려고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선택에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약한 방법으로도 뭐 더 이어가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때 어쨌든 선뜻 전쟁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지금 폴리시 메이커들, 정책 결정자들의 문화적인 성향이 일부 좀 상대적으로 강경하거나 아니면 대결적인 어떤 흐름으로 흐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거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좀 굉장히 좀 경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이게 타박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에서 파시스트나 우익의 어떤 영향력, 또 민족주의의 어떤 그런 이펙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 위반자들 사이에 들어온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실제 이제 전쟁을 진짜 선택한 이유를 더 면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 안보라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래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소스는 조금 더 문화적인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거는 저도 함께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